여러분, 이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매주 다르게 이자가 계속 올라가요. 아니, 기준금리는 0.5%인데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비투족이나 영끌족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엄청 커진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4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80만 원 정도, 80만 원 초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는 100만 원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100만 원. 굉장히 이자가 많이 올랐죠. 이자가 엄청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3개월마다 대출금리가 조정이 되지만 9월 이후,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이후 이자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야, 이게 여러분, 이자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이에요. 서민. 실제로 시장금리가 보세요. 지금 주택담보금리만 하더라도 연평균 2.76%에서 2.95%였거든요. 이게 지난 8월에는 얼마였나 하면 2.45%에서 2.7%였습니다. 5개월 만에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시장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 이게 2020년 8월만 하더라도 최저치였던 것이 2020년 12월에 되니까 쭉쭉쭉쭉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대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대출도 2.34 최고가 2.78이었거든요. 이게 최저가 2.75까지 올랐고요. 최고는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3.55% 올랐습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그죠? 이자가 이렇게 오르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가계대출 금리도 2.79%까지 올랐으니까 2.79%면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왜 오를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오를까요? 대답은요, 앞으로 또 오른다. 예입니다. 예.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금리 자체가 상승세에 몰아섰다. 상승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시장금리가 이렇게 V자형으로 오르는 이유는요, 정부가 어떻게 하면 대출을 줄이자, 이런 상태에서 우대금리를 없애버렸어요. 게다가 신용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이라든가 이 시중금리를 조금씩 높였어요. 우대금리 없애니까 당연히 금리가 오르겠죠. 우대금리 없애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코픽스라고, 쉽게 말하면 코픽스라는 것은요, 국내 8개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제일, 시티은행, 여기서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은행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죠?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채권을 주고 이자를 주고 자금을 가져와서 그 돈으로 이제 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은행채 이자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지표금리. 그게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코픽스 금리가 바로 이들의 가중 금리입니다. 근데 코픽스 금리가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코픽스 금리가 보세요. 올 1월에 0.90입니다. 작년 12월에 0.80이었거든요. 0.90이었거든요. 작년 12월도. 11월에 0.88이었습니다. 0.87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코픽스 금리조차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은요, 이게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파란색이 3년물 국고채고요. 빨간색이 10년물 국고채입니다. 사이가 벌어지죠. 사이가 좁아졌을 때도 있지만 사이가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년물 국고채 금리도 올라가지만 적게 올라간다는 올라간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고요. 차이가 이게 벌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벌어진다는. 이 말은 결국은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으면 국가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고채가 나오고 뭐 은행채가 나오고 회사채가 나오고 시장에 채권 시장이 이렇게 각 경제 주체별로 채권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고채가 많이 나오면 국고채가 나라가 이게 망하지 않고서는 국고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은 망할 수 있고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국고채를 먼저 삽니다. 게다가 국고채 금리를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보다 더 올려야 돼요. 더 올려야지 삽니다. 기업채 금리도 더 올려야지 사고. 그렇게 되면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올라간다는 이야기. 지금 미국에도 그래요. 국고채 금리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3년물 국고채가 0.99%입니다. 1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10년물 국고채는 1.83%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1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대출금리 당연히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오르고 있네요. 국채금리까지.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 결국은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있잖아요. 예, 지금 밥상 물가 올라가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전체적인 물가는 아직 안정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말입니다. 이자는 올라가서 이자에 대한 연끌 쪽의 부담, 비투 쪽의 부담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대출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1700조가 넘어설 정도니까요. 예, 여기다가 기업부채는 또 적습니까? 2000조 가까이 되죠. 정부 부채도 많죠.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의 2차 충격, 실물의 충격에 이어서 금융까지 충격을 받는 2차 충격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부는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혹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빌려줬던 대출금 또 올 9월까지 연장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예, 260조가 넘는 금액을 대출 또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환 또 유예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뭉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금융의 2차 충격,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대로 계속 밀고 가다가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것처럼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 밀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IMF 때 그랬잖아요. IMF 때 우리가 어땠나 하면 이게 선단식 경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기업을 확장을 엄청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많이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 확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계속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해외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온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종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종합금융회사라는 게. 그래서 단기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지펀드가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니까 이게 단기 외화 대출들이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의 위기로 와서 결국은 외환 위기로까지 발전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 또 가계의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 끌고 올라간다는 것, 이거는 폭탄을 쥐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위험천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실물에 대한 충격에 이어서 금융의 충격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